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탑티어 금융 크리에이터, 돈의 흐름을 읽어주는 남자, 핀플루언서 킴입니다. 혹시 돈에 관한 모든 것, 그 역사가 궁금하신가요? 오늘 우리는 돈, 신용점수, 주식시장, 그리고 심지어 폰지 사기까지 금융 세계를 뒤흔든 4가지 거대한 이야기를 파헤쳐 볼 겁니다. 2024년 현재 우리가 스마트폰 앱 하나로 주식을 사고 간편하게 저축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편리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역사를 알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개인 금융산업의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건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것을 넘어 현재 우리가 가진 선택지들의 가치를 깨닫고 미래를 더 현명하게 설계하는 힘이 되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통장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금융적 지혜와 부의 흐름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여러분의 첫 번째 약속이죠. 자, 그럼 진짜 돈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재테크나 저축을 생각하면 보통 은행 계좌에 찍힌 숫자를 떠올립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줄 수도 없지만 계속해서 불려나가야 하는 어떤 개념 같은 거죠. 하지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돈이라는 개념의 시작은 기원전 65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는 아주 무겁고 부피가 큰 주화를 사용했어요. 이 동전들의 주된 용도는 물건을 사는 것,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이 무거운 쇳덩어리를 어딘가에 쌓아두고 복리로 불린다는 생각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거의 없었죠. 평범한 사람, 철수라고 해볼까요? 철수는 동전 몇 잎으로 음식을 사고 잠잘 곳을 구하는 그야말로 생존에 초점이 맞춰진 금융생활을 했습니다. 돈은 생존 그 자체였죠. 시간이 흘러 11세기가 되었습니다. 인류는 이제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동전 대신 종이돈, 즉 지폐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혁명이었습니다. 종이라는 가볍고 기능적인 물건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살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였죠. 제가 자료를 찾아봤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제 뇌피셜로는 바로 이 시점부터 평범한 사람들이 저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지폐는 공간도 거의 차지하지 않고 숨기기도 쉽고 여행 갈 때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잖아요. 아마 이때부터 사람들은 비 오는 날을 대비해 돈을 어딘가에 꿍쳐두기 시작했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저축과 투자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싹튼 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폐의 등장 이후 은행, 기술 발전, 그리고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등장하면서 돈을 보관하고 집, 농장, 작은 가게 같은 개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점점 더 쉬워졌습니다. 자,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최근 50년으로 날아와 봅시다. 먼저 1970년대입니다. 이 시기는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즉 대인플레이션의 시대였습니다. 모든 상품 가격이 예상보다 훨씬 높게 치솟았죠. 이건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2차 오일 쇼크의 직격탄을 맞으며 우리 부모님 세대가 엄청난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던 시기였습니다. 라면 한 봉지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던 시절이었죠. 이때 개인 재무 관리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한 달을 어떻게 버틸까를 걱정했죠. 이 시대의 재테크 목표는 금융 안정이었습니다. 즉, 가족들이 굶지 않고 길거리에 나앉지 않고 제대로 옷을 입을 수 있을 만큼만 벌면 되는 거였죠. 투자나 부의 증식 같은 개념은 소위 금수저라 불리는 극소수 부유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은행과 일반 사람들 모두 저축과 자산 증식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죠. 특히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고도 성장을 하던 때라 열심히 일하면 내 집 마련도 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고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하면 가난을 물려주지 않고 자산을 남겨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여기서부터 개인 금융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사람들은 투자를 더 이상 부자들만의 낯선 개념으로 여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뮤추얼 펀드, 인덱스 펀드 같은 간접 투자 상품들이 등장하며 일반인들도 쉽게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길이 열렸죠. 하지만 바로 그때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되는 모습을 보며 한국인들의 DNA에는 빚에 대한 공포와 안정성에 대한 갈망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2000년대에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터넷의 폭발적인 보급과 닷컴 버블 붕괴,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죠. 인터넷 덕분에 HTS가 보급되어 누구나 집에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연이은 경제위기는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다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투자는 위험하다는 두려움이 더 컸던 시기입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야 사람들은 서서히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MTS 시대가 열렸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사람들은 예적금만으로는 자산을 불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은행들도 이런 대중의 열망에 부응해 더 많은 개인 거래 플랫폼과 디지털 기술을 제공했죠. 이때부터 사람들은 주식, ETF 등 보다 적극적인 투자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대, 우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살고 있습니다. 주식, 채권은 물론이고 부동산 조각 투자, 심지어 메타버스 속 예술품이나 수집품까지 손가락 터치 몇 번으로 세상의 모든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동학개미 운동, 영끌, B2 같은 신조어가 보여주듯 이제 투자는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죠. 우리의 삶에서 신용 점수는 정말 많은 것을 결정합니다. 대출 신청, 자동차 구매, 집 구매, 심지어 월세 계약 자격까지도요. 이 보이지 않는 숫자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을까요? 신용 점수의 정체와 그 탄생 비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용 점수는 기본적으로 세 자리 숫자입니다. 미래의 대출 기관에게 당신이 얼마나 신용할 만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간단히 말해 빌린 돈을 갚을 확률을 숫자로 나타낸 겁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NIC나 KCB 같은 신용평가사들이 수많은 디지털 기술과 금융계산법을 사용해 이 점수를 산출합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개인을 위한 신용 점수는 없었지만 상업 신용 보고라는 개념은 있었죠. 원래 상인들이 잠재적인 비즈니스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1841년 미국에서 머컨타일 에이전시라는 최초의 상업 신용 보고 기관 중 하나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들은 통신원이라는 요원들을 전국에 파견해 대출자와 차용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신용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과 비슷하죠. 이 통신원들은 직접 발로 뛰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사업가의 결혼 여부, 인종적 배경, 신용 이력, 나이 같은 정보들을 수집해서 뉴욕의 한 장부에 모두 기록했죠. 문제는 이 정보와 평가가 매우 주관적이었다는 겁니다. 통신원의 개인적인 편견이나 세계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졌으니까요. 인종,
성별, 도덕적 품성 같은 걸로 사람을 평가했으니 얼마나 편향되고 인종차별적인 평가가 많았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19세기로 넘어오면서 기업들과 대규모 소매업체들은 좀 더 개인화된 신용등급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가구나 고가의 제품을 할부로 판매하던 소매상들이 고객이 정말 돈을 갚을 수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소비자 중심의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소비자 신용점수는 이렇게 매우 노동집약적이고 편견이 가득한 방식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러다 1960년대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시 미국에는 2,000개가 넘는 신용정보기관이 있었고 정보는 종이와 카드에 뒤죽박죽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무질서했죠. 컴퓨터의 보급으로 이 보고서들은 훨씬 더 잘 관리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 신용정보기관들은 통합되기 시작했는데 이 변화의 중심에는 페어 아이작 코퍼레이션, 즉 FICO라는 데이터 분석 회사가 있었습니다. FICO는 1989년 전국의 신용정보기관들과 협력하여 모든 소비자를 평가할 수 있는 범용 신용 점수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일반화된 신용 점수의 탄생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기업과 대출기관이 이 FICO 점수를 사용합니다. 물론 1989년에 만들어진 계산 방식은 소비자 행동의 변화에 맞춰 계속해서 발전해왔죠. 그렇다면 오늘날 당신의 신용 점수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FICO에 따르면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35%를 차지하는 상환 이력, 과거 대출금을 제때 갚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30%를 차지하는 총부채, 신용한도 대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용 및 대출 총액, 즉 부채 수준입니다. 셋째, 15%를 차지하는 신용거래기간, 얼마나 오랫동안 신용거래를 해왔는지입니다. 넷째, 10%를 차지하는 신규 신용, 얼마나 자주 신규 대출을 신청하고 계좌를 개설하는지입니다. 마지막으로 10%를 차지하는 신용 형태, 신용카드, 할부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다양한 신용상품을 어떻게 조합해서 사용하고 있는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용 점수 제도가 완벽할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점도 많고 특히 저소득층이나 신규 이민자들에게는 차별적으로 작용할 수 있죠. 한국 사회의 수저 계급론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낮은 신용 점수는 마치 흙수저로 태어난 것처럼 내 집 마련이나 창업을 위한 대출의 문턱을 넘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장 이 제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신용점수의 역사와 진화 과정을 이해하고 그것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좋은 점수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알면 우리는 이 시스템의 주인이 되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런던 증권거래소, 이 거대한 기관들은 매일 수백만 건의 거래를 처리하며 복잡한 시장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거래소들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시작은 중세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간을 거슬러 1300년대로 가보죠.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최초의 증권거래소는 중세 후기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든 것은 베네치아의 대금업자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매물 정보를 석판에 적어 잠재 고객들에게 들고 다니며 보여줬습니다.
현대의 주식 브로커 같은 역할이었죠.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물건들을 거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브로커들은 대금업자들 사이에서 부채를 교환하는 원리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좀 더 복잡하고 정교해진 거죠. 예를 들어 대금업자 A는 고위험 고금리 대출을, B는 저금리지만 장기적이고 저위험인 대출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A가 자신의 대출을 처분하고 싶어하면 브로커가 A와 B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여 서로의 대출을 맞바꾸도록 도왔습니다. 이런 교환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곧 이 대금업자들은 정부 부채를 사들이고 그 채무증서를 개인 투자자들에게 팔아 수익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소는 이 모든 것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죠. 시간이 흘러 1602년 개별 기업의 주식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설립과 함께였죠. 이 회사의 주식은 거래소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688년 한 주식을 다른 주식과 거래하는 개념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록은 혼돈 속의 혼돈이라는 책에서 나왔는데 이 책은 주식 거래와 증권 시장의 내부 작동 원리에 대해 출판된 최초의 책이었습니다. 저자는 시장의 예측 불가능성과 투자에서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 조언했는데 만약 그가 지금 살아있다면 아마 저처럼 금융 유튜버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자의 신델라 베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거래소는 정부 채권을 거래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1693년 영국 윌리엄 3세는 식민지 확장을 위한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상 최초의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영란은행이 설립되었고 1698년경에는 브로커들이 커피숍에 모여 주식과 상품 가격 목록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커피숍에서의 모임이 바로 런던 증권거래소의 시작이었습니다. 1792년으로 가볼까요? 뉴욕 증권거래소는 놀랍게도 한 그루의 버즘나무 아래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뉴욕의 주식 중개인 24명이 버튼우드 협정이라는 것에 서명하고 그 나무 아래에서 5개의 증권을 거래하기로 합의했죠. 세계 최대 거래소 중 하나의 시작이 참 소박하죠? 아시아로 눈을 돌려 1875년 인도 뭄바이 증권거래소 역시 시청 앞반얀 나무 아래에서 5명의 주식 중개인이 모여 시작되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세계적인 거대 증권거래소들이 모두 나무 아래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이요. 이후 전 세계 각국에서 더 많은 증권거래소가 생겨나고 발전하여 오늘날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무 아래의 소박한 시작에서 오늘날의 복잡하고 성숙한 금융기관으로 발전한 역사를 돌아보면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찰스 폰지가 사실 최초의 폰지 사기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최초의 폰지 사기는 그보다 훨씬 전인 1869년에 일어났습니다. 1860년대에 시작된 이 사기 수법은 2024년인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폰지 사기는 기본적으로 돈을 투자하여 자산을 불리려는 사람들을 노리는 사기 수법입니다. 사기꾼들은 합법적인 사업인 척 위장하여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유혹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초기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받는 수익이라는 것이 사실 다른 새로운 투자자들의 돈이라는 사실을 모르죠. 합법적인 사업 활동에서 나오는 이익이 아닙니다. 새로운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이 사기판에 돈을 넣는 한 초기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폰지 사기가 마치 합법적인 사업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사기가 유지되려면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새로운 투자자들이 계속 유입되어야 합니다. 둘째, 초기 투자자들이 소위 수익에 만족하며 자신의 원금 전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이 사기극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죠. 마치 카드로 만든 집처럼 아슬아슬한 균형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폰지 사기라고 불릴까요? 1920년대 찰스 폰지라는 남자 때문입니다. 그는 이 사기 수법으로 미국 전역에서 엄청난 액수의 돈을 가로채면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사기는 국제 반시 우표권 차익 거래라는 합법적인 사업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 할인된 우표권을 사서 미국에서 액면가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45일 안에 50%, 90일 안에 100%의 수익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들의 돈으로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법은 그가 발명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의 사기 규모가 워낙 커서 사람들은 이 유형의 사기를 그의 이름과 연관 짓기 시작했고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폰지 사기라고 불립니다. 그의 사기극은 1년 넘게 지속되다가 붕괴했고 투자자들에게 2천만 달러, 1920년대 가치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2023년에도 여전히 폰지 사기가 성행하고 있는데 투자 기회를 제안받았을 때 어떻게 이것이 폰지 사기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거래 또는 전혀 위험이 없는데 높은 투자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 모든 투자에는 어느 정도의 위험이 따르며 높은 수익을 내는 투자는 더 큰 위험을 수반합니다. 원금 보장 고수익이라는 말은 그냥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 지나치게 일관된 수익. 투자 가치는 시장 상황에 따라 오르내리기 마련입니다. 특히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변동성이 크죠.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꾸준히 긍정적인 수익을 낸다는 투자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셋째, 미등록 투자. 폰지 사기는 보통 금융규제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투자를 포함합니다.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규제 승인 여부와 관련 서류를 확인하세요. 넷째, 비밀스럽거나 복잡한 투자 전략. 투자 방식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찾아볼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는 투자는 항상 의심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급 지연. 수익금을 받지 못하거나 현금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위험 신호입니다. 폰지 사기꾼들은 종종 더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참가자들이 돈을 빼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합니다. 이런 제안을 받는다면 즉시 빠져나와 신고해야 합니다. 요즘은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부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폰지 사기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는 주로 금융교육의 부재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탐욕 때문이죠. 이에 맞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많이 배우고 경계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을 항상 기억하세요. 너무 좋아 보여서 사실이 아닐 것 같은 이야기는 실제로 사실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스스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